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키우는 낙으로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인생 경험 중에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과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성인이 된 후 저는 부모님 집에서 나와 독립했습니다. 자취 생활도 차츰 익숙해져 가고 있었고 직장 생활도 요령이 생기면서 잘 적응해 나갔죠. 살고 있던 동네에는 꽤 유명한 카페나 맛집, 편의시설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과 한 몸처럼 살았는데 동네에는 믿을 만한 안경점도 있었죠. 종종 가던 안경점에는 안부를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이 생긴 안경사분도 계셨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며 눈에 맞는 시력 보정이나 렌즈까지 맞춰주는 직업이다 보니 외향적이면서도 세심해 보였습니다. 성격 좋은 안경사는 제게도 늘 친절하게 서비스해 주셨죠. 몇 달 만에 들러도 알아봐 주시면서 친근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요즘 많이 바쁘셨어요? 안경 뭐 불편한 거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경테가 좀 휘어진 것도 같고 세척도 하려고요. 그리고 시력도 검사해보려고요. 아, 그래요? 제가 잘 체크해드릴게요. 식사는 하셨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 네. 식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안경사는 제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주면서 저를 지그시 쳐다보았습니다. 어쩐지 그때마다 검사인데도 쑥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세밀하게 서비스해주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혼자 긴장되었던 것 같아요. 그는 제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제 눈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네요. 요즘 많이 피곤하셨나봐요? 커피는 안 되겠다. 눈에 좋은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안경테를 체크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여자 손님이 들어왔죠. 안경사는 여전히 친절하게 그분에게도 응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직업적인 서비스로 친절하신가 싶었죠. 손님, 다른 직원이 바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다른 직원에게 그 여자 손님 응대를 부탁한 뒤 확인한 제 안경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의자에 저더러 앉아보라고 손짓하더군요. 그리고는 제 얼굴에 안경을 씌워주었습니다. 얼굴에 맞도록 세심하게 각을 잡아주면서 말이죠. 저는 그와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아직도 불편하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거울 좀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안경테 휘어진 것도 잡았고 제가 볼 땐 예쁘게 딱 맞는 것 같은데. 그가 건네준 거울 속 제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예쁘게 딱 맞는 것 같아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안경은 괜찮죠? 그리고 이거 몇 개 가져가세요. 아까 제가 타드렸던 눈에 좋은 차니까 물만 부어 드셔보세요. 네, 안경 잘 맞아요. 괜찮네요. 차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매장 밤 9시까지 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들르세요. 퇴근길에 들려서 차 한잔 하시고 가셔도 매우 좋고요. 그의 서비스로 시작된 친절은 자연스럽게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활동적인 남편은 연애 초기 저에게 매우 적극적이고 끼가 많아 보였습니다. 매장에서도 여자 손님들과 가깝게 대화할 때 질투가 날 정도였죠. 그래도 제 애인이 되었으니까 제게만 애교 많고 다정하겠지 그를 믿으며 즐겁게 연애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오늘 몇 시에 퇴근해요? 나 자기 집에서 라면 먹고 가려고. 나 재워줘 자기야. 내가 안마도 해드릴게요. 응? 응, 그래. 나도 퇴근해서 일찍 가 있을 테니까 집으로 와. 자취하며 연애하는 여자들은 공감하겠지만 저 역시 연애를 시작하니 남자친구가 자취하는 제 집으로 오기 시작했고 저만의 시간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애 초기에는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에 자취방은 항상 그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오는 날을 대비해서 없던 무드 등도 꾸며놓게 되었고 향기 좋은 디퓨저까지 여기저기 놓게 되면 마치 주술이라도 부리거나 타로라도 봐줄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죠.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향이 너무 좋은데 자기 향기인가? 확인해보게 가까이 와봐. 자기 향기 좀 맡아보자. 너무 좋다. 자기야 왜 그래 쑥스럽게. 와, 너무 좋아. 자기한테 나는 향기.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 옷 좀 벗어봐. 여기저기 자기 향기 좀 실컷 맡아보자. 뭐라고? 뭐야 자기. 생각보다 이렇게 엉큼하고 야한 사람이었어? 자기한테는 엉큼하고 야한 사람이고 싶은데 어서 향기 좀 맡게 자기 옷 좀 벗어주면 안 될까요?
내가 벗겨드릴까요? 다정다감하고 애교 많은 남친과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자취방은 그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이면 우리는 항상 뜨거운 밤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와 처음 잠자리를 갖게 되었을 때 그의 노골적이면서도 부드럽게 표현해주는 모습이 단숨에 저와 정말 잘 맞는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첫날 밤을 저는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오히려 제가 그를 더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뜨거웠던 그와의 첫날 밤, 그는 제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상의 부분 단추를 전부 다 풀더니 가슴 안쪽으로 손을 넣고 아가를 쓰담쓰담 하듯이 부드럽게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점점 더 제 가슴을 향해 가까이 다가왔죠. 제 향기를 맡겠다며 가슴품에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예뻐? 나 바로 흥분되잖아. 오늘도 자기랑 밤새느라 집에 가긴 글렀는데. 어머, 뭐야, 자기야. 그는 계속 흥분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제 가슴을 탐닉하더니 브래지어 앞쪽에 잠겨있는 후크를 풀고 더 확연하게 드러난 벗은 모습에 덮치듯이 온몸에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마치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릴까봐 허겁지겁 빨아먹는 아이의 모습과도 같았죠. 남친의 그런 모습에 저도 흥분되었고 저도 모르게 입가에서 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죠. 너무 좋다. 자기야, 엎드려봐. 남친은 제 숨소리마저 흥분된다며 속옷이 반쯤 벗겨진 채로 누워있던 저를 엎드리게 만들었죠. 그와 저는 어른들이 하는 몸의 대화를 뜨겁게 나누었습니다. 엎드려진 제 몸 깊숙이 그가 느껴졌고 몇 번인지도 모르게 우주에 떠있는 기분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그와 깊은 사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뜨거운 밤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점심 잘 먹었어? 난 점심 식사보다 자기가 고픈데. 어머,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오늘은 업무 정리하고 늦어서 자기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는 될 거야. 밥 안 먹고 바로 시작할 거니까 자기 옷 입지 말고 다 벗고 기다려. 아, 맞다. 티팬티만 입고 있어. 알았지? 통화 내용이 야했지만 한창 뜨겁게 연애하던 때라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퇴근길에 없던 티팬티까지 사서 귀가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다 벗고 있어야 하나 마나 고민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뜨거운 연애 기간은 짧고 굵었지만 자연스럽게 자취하던 집에서 동거가 시작되었고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남편도 일머리도 좋아서 경영도 잘해왔고 꽤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선 상태였죠. 저 역시 탄탄한 직장과 저축해온 통장 덕분에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때는 남들 다 하는 연애를 시작으로 결혼까지 하고 나니 인생에 어려울 게 없을 것만 같았죠. 그러나 결혼 후 남편과 뜨거운 밤은 광복절과도 같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뜨거운 여름에나 돌아온다는 그래도 광복절은 매년 돌아오기라도 하지만 남편과 저의 뜨거운 밤은 기약도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야스리스 부부가 늘어난다는 통계를 본 적도 있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하길래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죠. 게다가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을 병행하던 저 역시 너무 정신없게 살고 있었던 터라 연애하던 시절과는 같을 수 없겠지 하면서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취하던 집에서 스킬 좋게 저를 침대에 눕히던 남자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편은 언젠가부터 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잔소리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더러 돈만 버느라 외모는 전혀 신경은 쓰지 않냐면서 벌어온 돈으로 가꾸고 관리 좀 하라더군요. 물론 관리하면 좋겠지만 결혼해서도 똑같이 직장 업무로 바쁘고 남편 내조에 시댁까지 챙기는 제게 관리는 무리였습니다. 마주쳐 대화가 시작되면 남편의 잔소리는 계속되었고 무료해진 어느 날 남편의 말대로 퇴근 후 미용실에 들러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손톱 손질도 했죠. 집에 도착해서 분위기 있는 무드 등으로 바꿔놓고 늦어지는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퇴근한 남편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캄캄해? 불 좀 켜지 뭐하고 있는 거야? 여보, 오늘 많이 피곤했지? 어서 씻고 와요. 내가 안마해줄게. 대꾸도 없이 욕실로 들어간 남편은 통화를 하는 건지 샤워를 하는 건지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침실로 왔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잠깐 졸다가 깨어난 저는 그래도 남편에게 화사하게 웃었죠. 여보,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제발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그런 질문 하고 싶냐? 퉁명스러운 남편의 대답이었지만 피곤해서 그러겠지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죠. 아, 그러게. 내가 눈치 없었네. 피곤한 당신한테 헤어스타일 좀 바꿨어, 여보.
나 오늘 입은 잠옷 어때? 지금 바로 잘 거야? 자기 많이 피곤해?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쓰더니 피곤하다며 등을 돌려버렸죠. 연애 때와는 너무 달라진 남편을 노력해서 유혹하는 것도 힘들고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날도 불편한 마음에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나온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잠들었던 소파에서 깨어났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을 한 상태였어요. 저는 지각할까봐 출근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늦잠을 자버렸네. 출근은 잘했어? 그래도 나 좀 깨워주지 그랬어. 나 지금 바빠. 나중에 통화해. 연애 시절 다정했던 제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매정한 모습으로 돌변하는 그를 점점 더 상대하는 게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야 피곤하고 생활에 지치면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평소 저를 대하는 태도도 너무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사이도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너무 자주 아무 때나 집에 들르는 시누이는 늘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시누이가 어김없이 또 집에 찾아왔습니다. 요즘 동생도 바쁜지 연락도 없고 조용하네. 그냥 지나는 길에 들렀어. 내 동생은 아직 퇴근 안 했어? 네, 어서 오세요, 형님. 남편 오늘 퇴근하고 늦는다고 해서 저 먼저 식사하려던 참인데 저녁 식사 차려드릴까요? 아니, 식사는 됐고 자기 이거 좀 써봐. 이게 뭐예요? 화장품 아니에요? 맞아, 화장품인데 자기야 뭐 직장도 탄탄하고 돈도 잘 버니까 이거 하나쯤 사주는 건 무리 아니지? 이거 하나만 팔아주라. 나 요즘 부업으로 파는 건데 사서 써보라고 가져왔지. 그리고 자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얼굴이 그게 뭐야? 관리도 좀 하고 그래. 벌어놓은 돈 다 어디에 쓰려고 아껴? 아, 네, 그럴게요. 형님이 파시는 건데 사서 써야죠. 두고 가세요. 계좌로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고마워. 근데 동생이랑 자기는 이세 계획 없어? 더 나이 먹기 전에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야? 쭈글쭈글 늙으면 어쩌려고. 아, 그게 요즘 부쩍 서로 바빠서. 그래? 바빠서 그런 거 맞아? 아니, 자기 꼴 좀 봐봐라. 꼴이 엉망인데 동생이 자기랑 잠자리 가지려고 하겠어? 여자는 무덤 들어가기 전까지 관리해줘야 한다니까? 내가 성형외과 시술이라도 소개 좀 해줄까? 직선적으로 할 말 다 하는 시누이가 얄밉긴 했지만 결혼 후부터 계속 듣다 보니 이골날 정도였습니다.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보다 한 귀로 듣고 흘려도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죠. 몇 년째 그렇게 저의 외모를 지적당했고 그렇다 보니 이제는 정말 제 얼굴이 못생기고 엉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시술이라도 받아야 하나 고민까지 되었죠. 시술은 다들 하는 거야.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고민해? 감기 걸리면 맞는 주사랑 같다니까. 싸게 해달라고 내가 특별히 자기니까 소개해줄게. 예약 잡자. 네, 근데 혹시 그런 거 부작용은 없어요? 부작용? 촌스럽기는. 시술하고 부작용 생긴 사람 주변에 한 명을 못 봤어. 흔하게 다들 감기 주사 맞듯이 하는 거라니까. 그래요? 그럼 진료라도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 관심을 보이자 시누이는 자기가 아는 분 병원에 바로 전화를 걸더군요. 전화해서 가격을 타진하더니 예약날까지 잡아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저를 소개해주고 시술이 확정되면 수수료라도 챙겨받는 듯 했죠. 견적에 엄청 예민하게 굴더니 계산을 반복적으로 하고 퍼센트를 따지는 듯 통화를 하고 끊더군요. 그 뒤로도 시누이는 제 얼굴이 엉망이네, 피부가 지저분하네, 어쩌네 지적을 마구 해대면서 걱정하는 척 몇 차례 더 화장품까지 팔고 가셨죠. 그리고 시누이가 예약해놓은 병원에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허름한 건물에 간판도 제대로 걸려있지 않아 망설이기도 했으나 시누이가 예약까지 하면서 저렴하게 부탁해둔 곳이라 진료라도 받고 가자 생각했죠. 병원 담당자로 보이는 분이 진료실에 안내해 주었고 진료 전에 찍어준 제 얼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피부 상태를 보더니 해야만 할 시술 항목들을 모두 알려주셨죠. 그런데 시술은 오래가지 않는다며 성형수술까지 권유하기 시작했죠. 턱선을 갸름하게 깎고 눈 앞뒤를 트이고 그렇게 뽑은 견적이 몇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시누이 덕에 그 모든 걸 저렴하게 해주는 거라 하더군요. 저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 하고 어수선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니, 병원에 예약까지 잡아주고 견적까지 싸게 내주라 사정사정해서 다 해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갔다며? 그럼 내가 뭐가 돼? 아, 진료만 일단 받았어요.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해보려고요. 야, 너 거울 안 보니? 좋게 말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너 그러니까 내 동생이랑 너랑 이세 계획도 못 갖는 거 아니야. 못생긴 얼굴은 생각도 안 하고 결혼 생활이 편할 줄 알았니?
신우이는 전화를 걸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이 대체 얼마나 엉망이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설령 못생긴 얼굴이라고 해도 동생의 아내에게 선을 넘는 말들을 끊임없이 짓거리는 바람에 정신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이후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얼굴을 장난감 인형 얼굴 가지고 얘기하듯이 마음대로 뜯어 고칠 것을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노력도 안 하고 살려고 그래? 요즘 쉽게 다들 한다는 성형도 좀 하고 남편 내조도 좀 하면 오죽 좋아. 애는 안 가질 거냐? 저렇게 생겼는데 관리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니까 남자가 좋아하겠어? 아무리 마음 넓고 착한 내 동생이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제가 너무한다고요? 두 분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못생겼다고 해도 매번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렇게 기만 세서 남편 기죽게 어쩌려고 저래? 참 기막히네. 제가 더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모와 시누이에게 대들다가 화도 나고 눈물도 나서 더 이상 시댁에 있을 수가 없었죠. 대충 죄송하다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스트레스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덧 결혼 5년 차. 그래도 저는 남편과의 사이만큼은 회복해보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애써왔습니다. 힘든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도 살림이며 남편 내조며 게을리하지 않았고 시댁에서 손 벌리는 일도 남편 모르게 도와주면서 말이죠. 남편과 아이도 가져보기 위해 잠자리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저기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그날은 미리 연락도 없이 남편의 안경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조금은 친절한 말투로 연애하던 시절처럼 커피를 한 잔 타주더군요. 대기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리는데 연애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아 잠시 기분이 묘하고 이상했습니다. 그냥 기분도 울적해서 오늘 여보랑 술이나 한잔 할까 해서 들렸지. 먼저 들어가. 나 바빠. 그리고 오늘 술 약속도 있어. 제발 부탁인데 일하는 곳에 불쑥 나타나지 좀 마. 거절을 쉽게 하는 남편. 한두 번 아닌 여러 가지로 거절을 계속 듣다 보니 이제는 포기도 빨라졌죠. 그렇게 저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술이 잔뜩 취해 귀가했습니다. 몸을 겨우 가누고 씻지도 않은 채 옷만 겨우 벗어 던지더니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소파로 가서 따로 자려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제 옷을 풀어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취해서 그러는 게 좋지만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대로 남편에게 반응하게 되었죠. 세상에, 왜 이렇게 예뻐졌어? 벗기니까 더 예쁘네. 나 흥분되게 왜 이렇게 예쁘냐. 취한 남편은 거친 숨소리를 내며 예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취해서 남편이 기억할지 걱정은 됐지만 관계를 원하던 쪽은 남편이었기에 그렇게 깊은 밤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관계를 갖고 난 직후 잠든 남편 옆에 널브러진 옷가지를 치우다가 안쪽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핸드폰 무음인 채로 계속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 번호였고 밤 늦은 시각이라 잘못 걸렸겠지 싶어 무시하려는데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죠. 남편 모르게 숨죽여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더니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잘못 걸려왔나 싶어 신경 쓸 생각조차 못하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바로 잠들었습니다. 소파가 아닌 침대에서 남편을 등이라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러나 아침이 되자 남편은 출근하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이른 시각에 먼저 사라져버리고 없었죠. 다시 외로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컨디션이 안 좋다고 직감했고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이래. 너무 좋다, 그치? 뭐? 임신이라고? 지금 바쁘니까 이따 퇴근해서 만나서 얘기해. 남편의 반응이 서운하긴 했습니다. 대단한 축하도 못 받았지만 퇴근 후 돌아올 남편의 귀가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 소식을 듣고 아셨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보다 먼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 정말 임신한 거 맞아? 병원에 다녀온 거니? 네, 어머니, 임신이래요. 아니, 그렇게 아이를 언제 가질 거냐, 계획은 있냐 할 때는 만들 생각도 안 하더니 하필. 그러게, 그나저나 아이가 동생 얼굴을 닮아야 할 텐데 자기 얼굴을 닮아서 나올까봐 걱정이다. 기까지 세게 태어나는 거 아니야? 시모와 시누이는 축하도 없이 하필 지금 임신을 한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나무라고 계셨습니다. 또 외모에 대해 지적을 시작하면서 말이죠. 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도 없고 황당했지만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화를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쭤보았죠. 어머니, 형님, 임신했다는데 축하할 일 아닌가요? 저희 부부가 5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됐어. 뭐 아무튼 아이가 생겼다니까 관리 잘해야겠네. 신우이는 제 말을 싹둑 잘라버렸죠. 임신 소식을 알린 저는 그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계속 구박만 받았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로 임신한 소식을 알렸고 그래도 엄마에게는 따뜻한 축하를 해주셨죠. 너무 외로웠던 날이었습니다. 임신하면 남들은 다 축복 속에 가족들의 챙김을 넘치게 받는다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아도 굳게 마음 먹고 결혼 생활은 잘 버티고 노력했는데 저는 그날 결혼한 일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결혼한 일이 되어버렸죠. 임신 초기여서 몸조심하며 직장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가던 어느 날 남편은 여전히 늦게 귀가해 술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먹고 싶은 음식을 사다 주기는 하더군요. 그리고 주말에 저더러 친정 가서 쉬라고 했죠. 바빠서 본인이 챙길 수 없고 임신 초기니까 몸 관리 잘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그는 이런저런 핑계로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저도 아이의 태교를 위해 다른 일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나 외박에도 한마디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이 때문인지 크게 관심도 없었고요. 이미 결혼은 후회스러웠으니까요. 그래도 아이를 낳고 또다시 가정의 변화가 오겠거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모나 신우이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친정에 가 있는 날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찾아오던 시모와 신우이를 만나는 일도 그만큼 줄었죠.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평일에도 차라리 친정에서 출퇴근하며 친정 어머니 보살핌을 받는 게 좋겠다더군요. 저 역시 그참에 짐을 챙겨 친정에서 마음 편히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정집 앞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의아했죠. 어머니,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친정에서 쉬고 있는데 시간 뺏은 거 아니니? 컨디션은 어떠니? 친정집의 근처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평소와는 다르게 대하셨죠. 뭔가 부탁하려고 하는 것 같아 예감이 좋지는 않았지만 제 안부만 묻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몸 조심하며 직장 일도 무리 없게 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놀랐어요, 어머니. 뭐 놀라기까지 해? 너가 요즘 거의 집에 없다며 친정에서 출퇴근하는 일이 많다고 하니까 너 얼굴 보려면 내가 여기로 와야지. 대체 무슨 용건인지만 더욱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절도 이해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친정집까지 올 정도라면 분명 뭔가 사건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무 일 없다니까. 그냥 요즘 너 못 봐서 얼굴 보러 온 거야. 그리고 임신한 너를 너무 못 챙겨서 마음에 걸리기도 했어. 미안하구나. 친정보다야 못하겠지만 집에 돌아오면 너 먹을 음식이며 내가 챙겨줄 테니까 친정에만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집으로 오렴. 갑자기 제게 태도를 바꾸신 시모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날은 그렇게 아무 사건 없이 정말 제 얼굴만 보고 가셨습니다. 게다가 하지 않던 따뜻한 말들로 저를 챙기셨죠.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으셨나 싶기도 했습니다. 정말 잘못을 뉘우쳐서 그러신가 싶기도 했고요. 며칠 뒤 남편은 시모, 신우이와 함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며 친정에 있는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 차 문을 열어주며 저를 조심스레 태우더니 친정에 가져갔던 제 짐들을 몽땅 차에 실었습니다. 친정에 앞으로도 왔다 갔다 할 텐데 내 짐을 왜 몽땅 다 실어? 또 올 때 다시 챙겨오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어서 집에 가서 저녁이나 먹자. 우리 어머니가 자기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라며 청소를 다 해두시고는 음식까지 잔뜩 차려놓고 계시던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임신하니 시댁 식구들이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나 싶기도 했었죠. 이제라도 잘 챙겨주려고 그러나 싶어 반신반의하며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렴, 시장하지. 밥만 담으면 되니까 어서들 앉아. 아주 친정에 가서 사는 줄 알았네, 옳게. 어서 와, 배고프다. 빨리 먹자. 못 보던 광경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한자리에서 그것도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처음으로 저더러 옳게라고 부르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했으나 시모와 신우이가 차려놓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식 반찬들은 다 놓여져 있었습니다. 미역국, 된장찌개, 두부조림, 고등어구이, 불고기, 멸치볶음.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20첩 반상은 되는 것 같았죠.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도 잠시, 시댁 식구들에게 이런 저녁 식사 대접을 언제 또 받아보냐 싶어 허겁지겁 식사를 시작했죠.
어머니, 이 음식들 어머니가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들었지. 뭐 사다 놓기라도 한 줄 아는 거야? 너랑 뱃속에 아기 먹으라고 일찍부터 다 요리한 거야. 어서 먹어봐.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별말 없이 식사하기 시작했고 저도 이것저것 먹느라 젓가락질하기 바빴죠.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나니 이번에는 시누이가 후식이라며 차를 끓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뺨이라도 꼬집어봐야 하나 싶었죠. 무사하게 저녁 식사와 티타임까지 끝나자 시누이는 식탁 밑에서 저를 위해 챙겨온 보약이라며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회분 잘 챙겨 마시라고 주더군요. 밀봉된 음료 30팩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시누이 배웅을 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시누이가 주고 갔던 보약을 컵에 따라 제게 주더군요. 저는 행복한 기분으로 벌컥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결혼 생활 시작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누나가 특별히 당신 위해서 보약까지 지어왔다고 하니까 잘 챙겨 마셔. 까먹지 말고. 알겠어. 근데 오늘 진짜 무슨 일이지? 뭐가? 임신한 며느리 잘 챙겨줘도 의심이야? 아니 솔직히 이런 적이 없잖아.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자기 식구들한테 구박만 받았던 거 몰라? 솔직히 태교도 할 겸 친정에 도망가 있었던 건데. 자기 집 놔두고 친정에 도망은 왜 가? 나도 그동안 바빠서 못 챙긴 거지. 지난 일 따지지 말고 앞으로 태교에만 신경 써. 챙겨주는 거나 잘 받아먹고.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임신한 저를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 모두 챙겨주는 일이 점점 잦아지다 보니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있구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몇 주간은 그렇게 시모와 시누이가 번갈아 찾아와서 제 저녁 식사나 보약을 잘 먹는지 살피며 끊임없이 챙기더군요. 옳게! 오늘도 엄마가 반찬 갖다 주라고 해서 가져왔어. 내가 한 달치 보약도 더 가져왔으니까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이거 먹고 출산할 때도 덜 아프게 다들 잘 낫는다고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꼬박꼬박 너무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거 하나면 사실 식사 안 해도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산모를 위한 영양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지. 말 잘 듣고 열심히 먹어야 효과가 있어. 알겠지? 네, 안 그래도 식사 후에 먹기가 좀 더부룩하고 요즘 부쩍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는데 가끔 식사 대신 먹어볼까요? 가끔은 무슨 대용으로 먹어도 된다니까? 소화 안 되면 불편하지. 식사 못할 땐 그냥 한 봉지씩 뜯어서 마셔. 배는 점점 더 불러오고 임신 중기쯤 접어들 때 저는 회사 출근도 버겁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휴직을 하고 집에서 쉬기로 했죠. 그때부터 시모와 시누이는 거의 저희 집에 살다시피 왔고 저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안경점 2호점을 낸다면서 확장하는 일에 매진하느라 더 바빠졌다고 했습니다. 운영하는 안경점 사업도 잘 해온 터라 일머리 좋은 남편의 2호점 사업도 잘할 거라 믿었죠. 사실 동거하던 시절에 남편은 제게 큰돈을 빌려줬습니다. 안경점 사업에 더 투자해서 쓸 목적이었고 운영을 잘 해오면서 결혼할 때 돈을 갚겠다며 돌려주기도 했죠. 그러나 당시 시모가 급한 사정으로 남편이 돌려준 돈과 남편 모르게 별도로 제 돈 5천만 원을 더 얹어서 빌려가셨어요. 그 후로도 남편의 사업 매출은 좋았고 저도 잘 벌고 모아둔 상황이라 결혼 직전 혼수한다 생각하고 부담 없이 빌려드렸죠. 물론 시모도 금방 갚을 것처럼 말씀했었고요. 그러나 잘 버는 남편과 탄탄한 제 직장 덕분에 우리는 늘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온 편이라 시어머님께 급히 갚으라고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잘 벌어서 살다 보니 있기도 했고요. 남편은 2호점을 준비하면서도 벌어둔 돈도 있고 같이 일할 사람이 추가로 투자할 거라며 돈 걱정할 일 없게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대로 제가 벌어둔 돈을 열심히 모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2호점 확장이 오히려 기대될 만큼 기다려졌죠. 일이 바쁜 남편의 건강도 걱정됐죠. 여보, 거의 얼굴 보기가 힘드네. 2호점 인테리어는 언제 끝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일관계로 잘 아는 분이 투자를 더 해준다고 해서 더 보태면 그때 하려고. 지금도 충분하다고 했던 거 아니었어? 충분한데 투자하는 분과 일도 같이 하면 도움될 게 많아. 걱정 마. 일은 내가 잘해왔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남편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도 잘 아는 분이라고 하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투자하는 사람과 골프를 치네 어쩌네 하면서 접대라도 해야 할 일이 잘 성사될 것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그런 연유로 외박이 잦았고 얼굴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 시모와 시누이의 보살핌을 받느라 정신없었죠.
주말이면 외박하는 남편 대신 시어머니와 잠자는 일이 더 많았으니까요. 여보, 오늘도 못 들어와? 아니, 골프만 친다고 투자를 더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투자만 문제가 아니지. 앞으로 계속 일도 같이 할 건데 친목 겸 다 비즈니스야. 이런 것도 이해 못하면 사업하는 남편 무슨 내조를 하겠어? 남편과 통화를 엿듣던 시모는 통화가 끝나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 보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설마 걔가 놀러 나갔니? 너가 아이 낳고 나면 더 많이 벌려고 고생하고 다니는 건데 출산할 때까지 내가 너 남편보다 더 챙겨줄 테니 서로 편하게 놔둬. 시어머니의 말씀도 맞긴 했습니다. 알아서 잘했던 남편인데 하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참견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주말의 외박도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평일에도 술에 취해 오는 남편은 다음 날이면 매번 이른 아침에 나가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남편인데 의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배는 더 많이 불러왔고 소화 불량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지럽기도 하고 배도 이상하게 뒤틀린 것 같이 아프고 열도 나고 식은땀까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에 신우와 시모는 그다지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기대에 찬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왜? 배 아파? 혹시 배가 막 아프고 뒤틀리고 그래? 많이 뒤틀리게 아파? 이미 알고 있는 듯 의미심장하게 묻는 시어머니의 얼굴 앞에서 저는 그 상태로 쓰러지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고 의사가 회진을 돌다가 의식 차린 저를 보고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임신하신 건 알고 계셨죠?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제 배 안 보이세요? 아니 근데 도대체 그동안 뭘 드신 거예요? 임산부라는 거 아시는 분이 몰라서 이러신 거예요? 혹시 몰라 혈액 검사를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의사는 마치 임산부가 일부러 안 좋은 거라도 먹어온 거냐는 식으로 캐물었습니다. 저는 평소 식단이나 어제 먹은 것들, 기억나는 것들을 전부 다 아무렇지 않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산모 지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몸을 이 지경이 되도록 두실 리가 없을 텐데 드셨던 거 다 말씀해 보세요. 복용해온 약이 있다거나 사실대로 다 말해 보세요. 화를 내는 듯한 의사의 말에 저도 모르게 기억을 더듬다가 복용한 약이라는 의사 표현에 신우이와 남편이 열심히 챙겨주던 보약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점점 더 험악해지더니 제게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모의 건강은 아이에게 영향이 있다는 거 모르세요? 그거 본인이 직접 사다 먹은 거예요?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신 거 맞아요? 저는 잠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보살핌에 고마워하며 식사 대용으로 먹어왔던 성분 모르는 그 약. 그 보약은... 아니요, 시댁 식구와 남편이 챙겨주셨던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한참 잘못됐죠. 그 약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임산부한테 먹였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데다가 유감스럽지만 이후에도 모르고 계속 드셨다면 아이를 유산할 수도 있었어요. 혈액 검사 수치가 정말 안 좋던데. 아이는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다행히 태아한테는 현재 이상이 없긴 한데 출처도 모르는 그런 약, 본인도 자살 행위이고 아이도 같이 죽을 뻔한 거나 다름없다고요. 몸에 좋다고만 하면 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약들 먹다가 유산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한테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알고도 산모한테 그런 걸 먹였다면 명백히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 망치로 머리를 몇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에 이미 제 컨디션을 아는 듯 말하던 시모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챙겨준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보약만큼은 시댁 식구 모두가 그렇게 제게 챙겨 먹이더니 설마 유산하길 바라고 작당한 건가 생각되었습니다. 퍼즐은 그랬던 겁니다. 친정집 앞에 찾아왔던 시모, 집으로 데려오면서부터 그들은 제게 갑자기 잘해주면서 보약이라는 걸 먹이기 시작했고 게다가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얼굴도 보기 힘들었고 시모와 신우이가 저와 동침까지 하면서 그놈의 보약은 계속 빠짐없이 먹였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밥 대신 먹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 확장한다며 골프 치고 외박에 음주는 다반사였던 그의 행동도 모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정체 모를 약으로 인해 제 아이가 유산될 수도 있었고 제 생명도 위험했다는 사실, 의사에게 듣고 나서 악마 같은 그들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점점 더 분노가 차오르던 그때 시모와 슈누이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손에 잡히는 모든 물건을 그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무언가 시어머니 머리에 명중하고 그 바람에 신우이는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웠죠. 아니 미쳤어? 너 인연 미친 거니? 어디 엄마한테 물건을 집어 던지고 지랄이야? 야, 너가 더 미친 거 아니야?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망할 년놈들아? 여기서 더 소리치고 지랄하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 나랑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다 알고 있으니까 어서 말하라고. 의사가 다 얘기해줬다고. 여기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여기 살인자들 있어요. 병실 안에서 신우이의 난리치는 소리를 묻힐 정도로 저는 두세 배는 더 크게 괴성을 지르고 난리를 치며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경찰 불러서 법대로 처리할 테니까 당신들 전부 다 깜빵 갈 각오해. 신우이는 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더 놀랐는지 사실대로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외도하고 있었고 시모와 신우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상간녀는 저보다 예쁜 미모에 돈도 많아서 시모와 신우이에게 용돈 챙겨주며 환심을 샀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의 사업 확장에 돈까지 투자한다며 계속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거죠. 평일 술 마시며 늦던 귀가와 주말 골프 약속도 모두 그 상간녀와 잠자리를 갖고 즐기느라 주절거렸던 이유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돈에 욕심난 시모와 신우이, 그리고 남편까지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이라도 하게 하려고 했답니다. 그때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 상황이 꼬이자 아이를 유산까지 시키려고 작당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신우이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개보다 못한 인간 말종들의 내막에 기막히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나도 이 결혼 후회한 지 오래야. 이제 더 들을 말도 없고 할 말이 없다. 차라리 진작에 이혼하자 했으면 바로 헤어졌지. 아이는 나 혼자 키우면 그만인데 유산시키려고 이상한 약까지 보약이라고 둔갑시켜서 먹여? 당신들 이거 살인미수야. 정신병자들 아니야? 병실 밖에서 조마조마하게 이야기 듣던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와서는 사과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살인미수에 바람까지 피우느라 그 긴 세월 내 속을 썩이고 외롭게 만들더니 너는 더한 인간 말종의 개쓰레기야. 남편은 계속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도 넋놓고 저를 보며 빌더군요. 어머니, 그렇게 빌 거 없고요. 다 필요 없으니까 제가 남편 모르게 결혼 초에 빌려줬던 돈이나 당장 갚아요. 1억 2천 어서 내놓으라고. 아주 돈에 눈깔들이 뒤집혀서 생명 귀한 줄 모르는 것들. 당신들 그녀한테 투자받은 돈으로 내 돈 갚으면 되겠네. 아니면 시모 소유한 몇십억짜리 그 건물 증여하던지. 오늘부로 당장 헤어져 줄 테니까. 그리고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내 조건대로 안 하면 당장 살인미수의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들 전부 감옥 갈 준비해. 참혹한 결혼.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중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마 같은 실체를 알고 이혼한 일은 애석하게도 가장 잘한 일이 되기도 했죠. 모든 실체를 알고 난 후 형사사건으로 사람을 써서라도 살인미수 및 상해죄 등으로 조사에 착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겁을 먹더군요. 저는 합의는 절대 없을 거고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게 만들겠다고 했죠. 그게 위협으로 느껴졌는지 그들이 취하고 있던 돈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게 빌렸던 돈도 병실에서 난리치던 날 바로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혼 위자료와 아이 양육비, 그리고 시모 건물도 받을 만큼 다 받아냈습니다. 저와 아이 모두 보상받을 만 했으니까요. 이후 저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와 놀고 쉬어도 될 만큼 여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그 상간녀와 결국 재혼도 못하고 안경점 경영이 부진했는지 근근히 살면서 시모와 시누이도 함께 형편이 어려워져 쥐죽은 듯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헤어지고 잘 사는 저에게 울며 불며 몇 번씩 매달렸지만 치가 떨리게 싫었던 저는 집도 전화번호도 그들 모르게 바꾸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그들로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원히 찾기 어렵게 말이죠. 자업자득이 뭔지, 그들, 그리고 결혼과 이혼을 통해 저도 제대로 인생 공부했습니다. 이제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후회하는 일 없이 잘한 일만 계속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